육아방송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문자. 요즘 육아 고충이 크다는 한 워킹맘의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신청한 오늘의 가족. 리아 자기소개 할 수 있어요? 리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김리아입니다. 와 귀엽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하는데? 저희는 맞벌이 가정이어서 제가 워킹맘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휴원 결정이 되고 나서 아기가 갈 곳이 없으니까 제가 데리고 출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생활 패턴이 많이 깨진 상태라서 서로 어려운 점이 많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남기게 됐어요. 코로나19 사태에 강제 무급 휴가. 코로나는 세계 경제와 일자리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관에 자녀를 맡길 수 없게 된 워킹맘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도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일을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로에 선다는 엄마를 만나봅니다. 코로나 시대 육아 특집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하는 엄마의 고민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작년 말 한 조사에 따르면은 코로나 이후 워킹맘 고용률이 5% 넘게 떨어졌는데 역대 최대의 감소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요. 요즘처럼 아이를 기관에 맡기지 못한다면은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3월 코로나로 잘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하면서부터 문제는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조금 원래 하던 어떤 짜여진 생활 같은 게 잘 안 지켜지는. 네. 보통 몇 시에 그럼 잠이 들어요 요즘은? 요즘이요? 네. 새벽 1시. 새벽 1시까지? 네. 잠이 안 온대요. 리아는 그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안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있어? 그냥 부담스러운 거. 너 자신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 잘 알고 있네. 일단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 사실 약간 우리나라에서 5살이라는 나이가 보통 딱 유치원 입학해서 좀 본격적으로 친구 관계도 만들고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는 그런 나이잖아요. 또 리아 같은 경우는 4살 때부터 굉장히 유치원 가고 싶단 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나 이제 5살 되면 유치원 간다. 나 이제 유치원 가서 선생님도 만나고 노란색 버스도 타고 이런 얘기를 엄청 하면서 기대를 여름부터 했는데 입학식도 못했고 3월 달부터 딱 휴원해가지고 아예 못 가고 그랬던 게 제일 아쉽죠. 또 친구 관계 같은 거를 굉장히 아쉬워하는 타입인데 못 만나고. 친구들 대신 집안에서 장난감만 갖고 놀게 된 리아. 외동이다 보니 더욱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빨리 선풍기 틀은 답답해야죠. 매일 나가자고 해요. 요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때도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내가 썰매도 타고 여기 좀 언덕이 있어요. 거기서 썰매도 좀 타고 계속 나가자고 하죠. 그리고 옛날처럼 진짜로 빨리빨리 에버랜드 매일 가고 싶다. 에버랜드 가고 싶구나.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에버랜드 못 가고 있구나. 그럼 아직 어린 리아에게도 코로나 이전은 좋았던 기억들 뿐. 어느 날 갑자기 외출이 힘들어진 현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일본도 가고 싶어. 맞아, 일본 가고 싶대. 일본도 가고 나 싶은데 할머니랑 같이 일본 가고 싶어. 이제 제주도 가서 말 타야지 저번처럼. 말도 타러 가야지. 응, 나 제주도에서 씻었잖아. 맞아.
리아야, 시간이다. 때가 됐네. 무슨 시간이에요? 바이올린. 맞아, 바이올린 시간. 재밌었는데, 그치?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른 연습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또 놀 수 있지. 4살부터 시작한 바이올린. 엄마와 함께 매일 시간을 정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잘했어. 부분 연습 2번.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민기적 민기적거리기 때문에 약간 소리. 코로나로 흐트러진 리아의 생활 패턴. 알람은 루틴을 다 잡아보고자 짜낸 엄마의 묘수입니다. 바이올린 레슨을 요거는 1대1 교수. 리아가 약간 규칙 지키고 이런 걸 조금 어려워해서 이렇게 알람으로 맞춰놓고서 하루 할 일을 딱 정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알람에 무슨 할 일 할 시간인지를 적어놔서 리아가 와서 보고 알람을 끄면서 지금 뭐 할 시간이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왜냐면 말로만 계속 리아야 5분 있다 할 거야, 2분 있다 할 거야 뭐 이렇게도 해봤는데 수긍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일 지키고 있는 또 한 가지. 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글 시키다 보니까 약간 쓰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림도 그리고 한글 공부도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작했어요. 써놓은 게 있네. 내용이 엄청 재밌어요. 이렇게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엄마의 꾸준한 노력으로 잡힌 규칙적인 생활 습관. 하지만 패턴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점점 집에 있다 보니 일어나는 시간 불규칙하지, 밥 먹는 시간도 불규칙하지. 그러니까 조금 좀 더 놀고 싶은데 나 지금 하기 싫은데 어차피 시간 많은데 왜 지금 해야 돼? 난 어차피 집에만 있을 건데 왜 지금 해야 돼? 난 집에만 있어서 배 안 고픈데 왜 먹어야 돼? 약간 그런 데에서 네, 좀 원초적인 데에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원래 많거든. 아빠가 리아와 놀아주는 동안 엄마는 집안 정리를 서두릅니다. 이 방 엄청 깔끔하네요. 그래요? 네. 제가 조금 지금 되게 많이 내려놓은 상태예요. 원래는 정말 집에 이렇게 늘어놓고 사는 거를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뭐 있어요? 가끔 안에 잡동사니 들어있어가지고 있나 찾아봤어요. 뭐든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엄마. 일하면서도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랬고요. 좀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뭐 그러면은 와이프가 거의 이제 여행 스케줄이나 그런 걸 다 혼자 도맡아서 다 짜놔요. 그러면 저 스케줄 같은 것도 자기가 원했던 그 스케줄대로 좀 안 따라가면 좀 많이 속상해하고 막 좀 그런 혼자 막 되게 고민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리아 교육시키면서 뭐 부딪히는 게 있다면 갑자기 다시 울리기 시작한 알람. 놀이가 또 끊기자 울음보가 터지고 맙니다. 이번엔 엄마 아빠가 출근 준비를 할 시간. 리아도 엄마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네가 혼자 집에 있을 거야? 이러다 지각하진 않을까 엄마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회유 작전에 들어가 봅니다. 리아의 베스트 프렌드, 아빠가 퇴근 후에 같이 놀 거라는 약속. 아빠도 회사 갔다가 일찍 온대. 오늘 늦게 안 온대. 엄청 일찍 온대. 리아를 데리고 출근하려면 엄마 혼자 나설 때보다 30분은 더 일찍 서둘러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냥? 규칙 지키는 거에 네. 그게 습관이 몸에 배신 거예요? 엄마 그냥 네, 저는 그냥 원래 그렇게 커가지고 야쿠르로 제가 해요. 야쿠르. 엄마 머릿속 시간표는 풀 가동. 시간이 없는데? 야쿠로? 지금 몇 분이야? 세 식구의 출근길. 엄마와 리아를 내려주고
아빠도 서둘러 회사로 향합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 아기 때 쓰던 유모차까지 동원. 5달째 리아와 함께 출근하며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입니다. 가까스로 출근 시간에 맞췄는데요. 엄마의 일터는 골프 연습장입니다. 그 사이 잠이 든 리아. 아이가 잠든 동안 하나라도 더 일을 해두고 싶은 마음. 맡길 곳 없는 아이를 데려오도록 배려받은 덕에 어렵게 구한 일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대박.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손이 가니까요. 같이 있으면 다들 또 계속 신경 써주고 그런 부분이 좀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 잦은 유산으로 몸이 약해졌던 엄마. 리아를 임신하고 일을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6년 만에 사회 복귀를 결심한 것도 리아 때문이었습니다. 또 리아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친구들은 다 일을 하는데 왜 엄마는 집에만 있냐고. 그래서 너는 엄마가 일하면 좋겠어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뭐 좋지. 이래서 약간 거기에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일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애를 맡길 때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혜 씨가 애기 데리고 오면 되게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네, 편하게 주무셨네요. 엄마가 일하는 동안 30분 단잠으로 에너지를 충전한 리아. 내려줄까? 아이가 살 때가 행복이었죠. 이제 리아에게도 익숙한 엄마의 직장. 자, 본격적으로 활동해 볼까? 일하랴, 아이 보랴. 지금부터 엄마는 더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리아 여기가 어디예요? 엄마 몰라요.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늘 아이가 신경 쓰이는 엄마. 리아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 하지만 정작 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일터가 리아에겐 놀이터처럼 보이는데요. 얌전히 놀던 집에서와 달리 마음껏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너무 손 넘어간다. 손 넘어가? 하지만 곧 손님들이 많아질 시간이라 엄마는 리아가 놀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보는데요. 이게 너 좋아하는데. 리아가 자주 와봤던 자리. 밖에 나온 것만으로도 추위도 잊은 채 그저 신이 납니다. 엄마의 직장에서 잠시 골프 레슨을 받은 적도 있다는데요. 아이들은 어디서나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죠. 아이 팔아요. 알 사세요. PD 아저씨를 상대로 알 장사를 시작합니다. 알 2개만 주세요. 주황색 알. 이렇게 귀여운데 안 살 수 있나요? 하얀 날 네, 하얀 알 2개 두개들 주세요. 이게 전바지 알이라 화이트 아닙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2,3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엄마의 직장에서 리아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이모들에 둘러싸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점심시간입니다.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친구들과 둘러앉아 지냈을 시간. 완전 고맙네. 뭐야? 유치원에 못 가게 된 건 아쉽지만 어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이곳이 조용한 집보다는 훨씬 좋은 리아입니다. 여기서도 엄마의 규칙은 계속됩니다. 1, 2, 3, 4. 집에서의 습관을 이어가기 위해 계획을 세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일하는 동안에도 리아는 꽤 오랜 시간 스스로 공부를 해냅니다. 유진 못한다. 엄마 작업 사이즈 다 했어. 잘했어요. 통과. 또 있네. 코로나로 아이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엄마는 최대한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리아를 직장에 데려오면서부터는 엄마의 시간을 쪼개가며 더 많이 노력해 왔다는데요. 네. 유치원에서 못하는 거를 여기서. 스케이트 타러
엄마는 야쿠르트. 맞아, 계속 놀기만 하거든요. 계속 핸드폰 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네. 다행히 리아는 잘 따라주는데요. 해볼까? 자, 다음에 어떤 친구? 다음엔 클레이들 친구들. 그래. 클레이고. 플레이 친구들? 이 정도면 웬만한 초등학생들보다 모범적인 코로나 일상 아닐까요? 개구리. 개굴. 하지만 엄마가 리아를 전혀 봐주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리아의 손에 쥐어주는 건 스마트폰 게임. 그대로 몇 시간이 흐르는데요. 아, 리아가 생각했을 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리아는 엄마가 이제 그만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어요? 아니요, 좀 울어요. 아, 그럼 리아 울어?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우는 거야? 그렇구나. 이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 바로 이겁니다. 리아가 엄마의 직장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게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또 손님들도 이렇게 막 오시면은 되게 예뻐해 주시니까 그런 거 좋아하죠. 또 집에 있으면 원래 핸드폰을 안 주잖아요. 여기 와야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게 불안해 새로운 계획도 짜봤다는 엄마. 아, 영어 유치원이요. 네, 유치원이 영어 유치원인데 이 건물 위에 있거든요. 아, 이 건물 위에 있어? 네, 그래서 여기를 보냈어요. 지금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못 열어요. 그래도 그 전에 내일 그 올리면. 퇴근 시간이 다가오도록 단 1분도 쉴 수 없었던 엄마. 업무와 아이 사이를 쫓기듯 오가며 줄타기를 한 기분입니다. 한 번 손에 쥐면 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 분주했던 엄마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직장 생활이 더 힘들어진 워킹맘들.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측이 어렵고. 내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는 불안감. 어떻게 보면 이런 예측 불가능한 스케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생활 패턴에 대해서 이 워킹맘들도 만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 이렇게 양육과 일 두 가지를 모두 본인이 희생하면서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나 이런 상황들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머님은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무의식적인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 수 있게 되고 무력감, 좌절감과 더불어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지키려 노력했던 생활 습관. 규칙에 대한 리아의 마음은 어떤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리아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전 공룡이랑 말이요. 말. 공룡이랑 말. 오, 공룡하고 말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 건 뭐야 그러면? 좋아하는 건 싫어하는 거. 그냥 들어온 거예요. 아, 들어온 거. 지저분하고. 오, 리아는 깨끗해야 되는구나. 네. 들어온 게 싫구나.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 네. 마음에 드는 거 다 결정하는 거. 뜻밖의 답변인데요. 네. 리아는 영어 유치원 다녔었잖아, 그치?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안 다녀요. 지금 못 가고 있다, 그치? 힘들게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거 있었어? 네. 어떤 거 있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엄마가 화내고 그리고 또 엄마가 나는 화내고 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어. 그렇게. 그런 게 힘들었구나, 리아가. 엄마의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전달된 것일까요? 근데
이제 아이한테는 엄마가 너무 중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좀 안타깝게도 한 9번, 8번 잘해주다가 한 번 사실 화를 내게 되면 아이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사실 리아는 많이 혼나요. 혼나기도 네, 해요. 사실 제가 굉장히 사소한 걸로도 계속 얘기를 하기는 해서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 그냥 나는 열심히 육아를 하고 기준도 분명히 있지만 리아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좀 많이 혼난다. 엄마가 따뜻하고 좋은 엄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점수 가고 그런 엄마랑 조금 혼내고 조금 더 잔소리를 많이 하는 엄마 이렇게 나눴을 때 완전 후자예요, 저는. 몇 점 정도의 그 혼내는 엄마일 것 같아요? 저는 한 8점? 8점. 네. 규칙을 지키려는 습관은 놀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연희 아이들과 달리 처음 본 장난감을 갖고 놀기보다는 정리에 더 몰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놀이 안에 정리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목욕을 시키고 여기다 세우고 정리정돈하고 여기도 그쵸.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릴 때부터 얘를 키우면서 했던 걸 얘가 계속 본 것 같은 거예요. 딸에게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되게 완고하고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커요. 근데 사실 그건 제 성격이에요. 제 성격이라서 얘가 은연중에 저를 보고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느낀 후부터는 제가 원래 집을 정말 깨끗하게 모델하우스처럼 해놓고 사는 스타일이었는데 얘가 그걸 보고 저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직장과 집안일, 자녀 교육까지 버겁지만 모두 다 잘 해내고 싶었던 엄마의 노력. 여기 목 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자면 좀 완벽주의 엄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엄마 기준이 사실은 조금 높으세요. 그거는 엄마의 기준이지 아이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랑 엄마는 해야 하는 거, 머스트,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두 가지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을 잘했을 때도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진 않아요. 당연한 거. 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거를 했을 때는 나쁜 아이가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규칙을 유지하려던 강박관념. 모든 걸 잘 해내려 애쓰기보다는 일말의 자연스러운 내려놓기도 필요하다는데요. 이제 말씀 들은 것대로 조금 더 리아 의견이나 리아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약간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보다는 리아 감정적인 문제나 그런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지내보려고 해요. 세상이 변했는데 우리가 그 예전의 생활 유지하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힘든 시간일수록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또 몸이 힘들어서 짜증이 나는구나. 더 애를 잘 키우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불안해지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마음의 여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에서 봤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엄마들이 임신과 출산, 또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예,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패밀리 디자이너 인천대한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서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모들의 공감 메이트가 되고 싶은 윤교육생태연구소 윤옥기 소장입니다. 오늘도 공감이 되고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렵게 사회복귀나 그 재취업의 관문을 통과하니까 이번에는 또 코로나가 우리 엄마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자, 두 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속의 워킹맘은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으로 이제 아이를 직장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적인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족의 역할 분담, 할머니와 아빠도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좀 깊이 있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역할들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사례자분께서는 정말 어렵게 재취업을 하셨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봐줄 곳이 없어서 직장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지만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건 다행스럽지만 그나마, 그죠? 네, 그나마 하지만 이게 또 일에도 집중 못하고 아이도 제대로 집중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래 친구들도 잘 못 만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직장에 계속 데리고 있다 보니까 아이의 생활 습관이 무너지는 것 이런 것도 걱정되시고요. 그리고 또 사회성 발달 문제 뭐 이런 것도 지금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요즘 그 워킹맘들의 고민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맞아요. 네. 아이를 봐줄 곳이 없는데 또 조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도 요즘에 건강 문제 때문에 가족이지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뭐 가까이 살지 않으면 또 힘든 거고. 네, 맞습니다. 또 그래서 요즘에 일을 그만둬야 되나,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든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아.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사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20대 때 이렇게 뭐 취업을 하셨다고 하면 30, 40대면 굉장히 이제 그 역량을 펼쳐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또 임신과 육아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일을 그만두셨는데 어렵게 얻은 직장을 또 이런 육아 문제로 고민하시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도 안타깝지만 또 그 상황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제가 20몇 년 전에 똑같은 저도 이제 그런 갈등을 겪었는데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방송국에 가서 뉴스를 한 적도 있고요. 대학원 다닐 때도 대학원 수업에 아이를 이렇게 업고 간 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그만둘 수 없고 어쩌면 그 워킹맘들은 그나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본인이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거를 부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정말 일하는 엄마들은 뭐 친정에 맡겼다가 뭐 어디 뭐 친구한테 맡겼다가 뭐 혼자 두었다가 뭐 누구를 봐줄 사람을 구하고 이게 정말 육아 전쟁이더라고요. 예. 정말 그러면서도 이 엄마들은 뭔가 이렇게 그래도 내가 아이한테 더 최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미안함 이런 것도 있는데 원래 소장님 엄마라는 존재는 이렇게 죄책감이 많은 존재인가요? 정말 그 엄마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지 정말 저는 결혼 전에 누가 알려줬으면 좋을 뻔했어요.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이 안 낳으면 어떡해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사실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좋은 엄마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이상형이 있으면 거기에 벗어나면 좀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가 좋은 엄마상으로 해서 좀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 우유수를 해야 되고 뭐 3살까지 끼고 뭐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이들 정서가 뭐 3, 4살에 완성이 되니까 네, 그때까지는 맞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된다. 네. 알거든요? 아는데 못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거기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정말 나쁜 엄마 같고 부족한 엄마 같고 해서 그런 죄책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죄책감을 가지시면 일단 본인의 또 마음을 또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 죄책감이 드시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좀 위로를 하면서 마음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엄마라는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엄마 처음 해보는 분들도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를 키우면 이제 경력이 길어지는 것뿐이지 다 엄마가 처음인데 그런데 이제 뭐 처음부터 엄마 노릇을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요.
엄마가 100명이면 육아관도 100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방법, 아이 키우는 방법도 100가지가 있습니다. 예, 엄마마다 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있잖아요. 남의 기준,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이상형에 맞추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을 최대한 잘 살려서 예, 좋아하는 것, 또 뭐 장점을 살려서 아이에게 좀 좋은 것을 많이 주려고 난 노력하는 엄마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꾸 나는 못하는 엄마야, 나쁜 엄마야, 부족한 엄마야 생각하다 보면 양육 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 효능감은 남들이 뭐 잘 키운다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 이렇게 믿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 효능감이 높으면 아이와의 이제 갈등도 잘 해결할 수 있고요. 육아 스트레스도 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가짐부터 조금 다르게 좀 이렇게 죄책감도 없애고 마음을 좀 다르게 먹으면서 나는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있어. 좋은 엄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육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또래 경험이 완전히 이렇게 차단이 되면서 자녀의 사회성이나 또 친구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그 외동 어머니들이 이런 걱정이 참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낳을 걸. 근데 형제가 뭐 둘이 이렇게 자매가 둘이 있거나 하면 조금 걱정이 좀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혼자라서 정말 집에 혼자 두기도 뭐하고 이런 걱정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센터장님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죠? 예,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금은 거의 한 자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회성과 친구 관계에 대한 것은 저는 두 가지 좀 이렇게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으면 저는 아버지의 사회성, 아버지가 직장 속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했던 직접 경험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간접 경험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회성 발달,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딸아이가 4학년 때의 기억인데 18층 아파트에 제가 살았는데 어느 날 밑에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분이 초인종을 눌러서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그분이 참고서를 정말 많은 양의 참고서를 들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사실 초등학교 교사인데 네. 정말 그 선생님 집 따님이 인사를 너무 잘해서 너무 이뻐서 학교에 들어온 참고서를 챙겨 갖고 왔노라고. 어머 세상에. 네, 이렇게 고마울 그래서, 때가.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고 그다음에 대인관계의 역량을 길러주는 또 아주 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니가 모범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요즘은 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정말 숨도 의도적으로 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예. 맞아요. 그 정도로 소동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들이 이웃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상대방이 반응을 하든 하지 않든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사회성과 친구 관계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 이제 영상에서 저희가 봤듯이 이 사례자 경우는 아이에게 그 규칙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례자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또 본인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해보면 거의 이제 청소년 기회에 와서는 이제는 포기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머니, 자녀가 어머니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규칙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규칙이 어떤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느냐 하면 그 타율적인 도덕성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자율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기심 자체가 생기지 않죠. 네. 왜? 아버지 엄마가 만들어 놓은 틀에 박혀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한 가지는 도전 정신이 안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갈등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틀에 박혀 있는 규칙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 이 규칙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함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엄격함과 유연성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연성이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주문하는 게 아이들에게도 또 그렇게 했지만 어떤 규칙이 있으면 아이는 규칙이 하나예요. 아이는. 그러나 적어도 부모는 규칙을 2개를 만들어라. 왜? 이 아이가 그 규칙을 어길 것을 대비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첫 번째 아이가 정한 그 선을 애가 넘나들 수 있어요. 지켰다가 지키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미리 좀 생각하고 2개의 규칙을 부모들은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것이 저는 유연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2가지 경계선이라고 그러죠. 그럼 만약에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요 첫 번째가 무너졌을 때 부모님들이 대책을 세워놓으면 유연하게 이제 대처했을 때에 아이가 뭔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면이 있구나. 나를 그래도 내 인격을 존중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경계선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이게 우리 남편분의 그 말씀에 의하면 여행 계획을 세워놓고 그 여행 계획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이제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머니께서 자녀 교육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알람으로 아이의 모든 행동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요 부분만큼은 제가 볼 때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고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 아이가 요 규칙을 알람으로 의존하게 하지 말고 또는 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좀 그 아이의 지킬 어떤 일정 관리에 대해서 이 언어로 또 이 표정으로 이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네, 아이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자유라는 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의 충족 조건인데, 그죠? 어떤 그런 부분에 여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하는 엄마들 정말 고민이 참 많은데, 워킹맘이 죄책감을 갖는다 이런 얘기 저희가 나눴잖아요. 근데 죄책감도 있지만 또 물론 그 워킹맘이 양육의 어떤 장점도 분명히 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점이 또 좋은 점으로 작용할까요? 맞습니다. 워킹맘들은 보통 아이에게도 집중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또 미안해하고 죄책감 가지는 일도 많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 굉장히 장점이 많거든요. 그 일례로 주도성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고 있다 보면 진짜 하나 잘못해도 둘을 잘못해도 10개 잘못한 것처럼 크게 보이고 자꾸 지적할 일만 많은데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면 아이가 실수할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고요. 또 엄마가 없는 동안 이것저것 해보면서 자기가 그 자율성 속에서도 좀 주도성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도성이라는 게 이제 변화가 왔을 때 거기에 적응하고 또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정말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요즘에는 굉장히 주도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오늘 엄마 여기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을까 아니면 인형을 가지고 놀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이에게 의견을 계속 물어보면서 아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해보는 거, 생각해보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책임감도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지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지고 주도성도 길러지는 것인데 실패를 용납 못하고 규칙을 또 너무 중요시 여기고 통제를 많이 하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그걸 못 견디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자기 주도성도 기르기가 힘들지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이 그 실수나 규칙 어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면 아이에게도 그 불안감이 전해질 수 있고요. 네, 그 아이도 불안감이 좀 높은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하고 싶었는데 못한다거나 그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불안하고 실수를 두려워해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규칙을 중요한 거는 좀 정하지만 하지만 아이에게 주도성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이에게 자율권을 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수할 기회를 줘야겠다. 이게 아이를 성장시키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딱
그 틀에 박힌 어떤 성격들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해야지 되고 벗어나면 뭐 안 되고 이런 그 분들을 이렇게 직장에서 보게 되면 사회생활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서로 간에 인정하고 좀 자율성을 주고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유두리 예, 그런 탄력성이 참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그 재택근무 화상회의로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본 그 어머니처럼 대면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라면 결국 어떤 기로에 서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걸 뭐 그만둬야 되나? 아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엄마들의 고민에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무 오랫동안 고민 끝에 이 재취업을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아이를 현재 돌봐줄 곳이 없는 것은 아니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다행히 직장에 데리고 와서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장과 그리고 본인의 발전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꿈꿨는지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모든 인생의 중심에 아이만 놓지 말고 아이와 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고민하시면서 신중한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반 성장이 참 중요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 나중에 어떤 허탈한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아이가 정말 엄마를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사실 그렇게 길지만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육아를 하면서 많은 그 후배들이 고민을 해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는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전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또 일하면서도 충분히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성취감과 행복도 아이에게 어쩌면 더 큰 그 인생 전반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된다면 절대 그 일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 각자의 상황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섣불리 참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근데 지금 이 가족의 경우는 남편이 양육에 적극적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계셔서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가족 간의 역할 분담과 그 화합의 분위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가족이 화합하면 먼저 좀 질문부터 한번 하기를 바라는 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많은 이제 부모님들 만나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제 교육을 할 때 꼭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가족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그냥 일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식구로 살아가는 거지 가족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중학교에 갔는데 남자 중학교에 갔는데 그게 아버지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아빠들에게 질문했어요. 가족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 아버지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빠한테 가족이 뭡니까? 그랬더니 끈이래요. 끈. 네. 또 옆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족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베이스 캠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이구동성으로 보통 일반 부모들에게 질문하면은 사랑, 화목,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여기 아빠들은 이미 5월달 가정의 달에 교장 선생님이 정교생에게 숙제를 내줬대요. 너희 가정의 가족 정체성을 다 써와라. 우리 가족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숙제를 내주니까 모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저가 우리 할아버지 이름밖에 모르더라고요. 저가. 집에 가서 족보를 뒤졌어요. 그 아버지 말 한마디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의 할아버지 이름까지 족보에서 제가 외웠어요. 이런 게 참 필요하지 않는가. 가족은 힘이죠. 나한테 힘을 주는 용기. 존재, 그죠? 살아갈 수 있는 동력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두 분 나와 주셔서 참 저희에게 이렇게 덕이 되는 말씀, 예, 지혜로운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말뿐인 그런 얘기다, 이상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꾸 그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알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예, 짚어보고 점검해 나가는 이런 시간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리 코로나 시대를 정말 어렵게 누구나 이렇게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조언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잖아요. 네. 그래도 가정에 들어가면 벗을 수 있다는. 네. 그리고 가족들의 그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반갑게 맞이해주는 심지어는 강아지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래도 참 감사하면서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1년 동안 거의 매일 저녁을 집에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한 번도 아내가 오늘은 뭘 하지? 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참 제가 감사했고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참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태풍이 지나가면 바닷물이 정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저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저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작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45년이 되면 1인 가구가 3가구 중에 1가구가 1인 가구가 된다고 그래요. 결혼을 안 하는 결혼하지 않고 이제 결혼하더라도 제가 이제 현장에 있어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이게 가족들이 있다가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집을 나와서 혼자 사는 요즘 너무 그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좀 총체적인 어떤 그 우리의 전통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부모와 자녀가 그 함께 이루고 사는 그런 가정이 15%밖에 앞으로는 남지 않는다. 그래 가족이 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희망인데 전통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가족들의 어떤 역할들을 또 가족들의 어떤 가정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는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이 건강할 때 이 사회와 그리고 국가가 정말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정말 아름다운 하늘이 나온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코로나가 지금 태풍이라면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뒤에는 분명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 훗날 또 이 순간을 생각하면 힘들었지만 우리 이렇게 잘 버텼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좀 희망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 얻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살아내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아이도 공감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힘든 부모 마음도 공감하고 돌보고 아끼면서 사랑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가족들하고 살을 부대끼면서 있을 수 있는 이 시간 지금 괴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이때가 아마 그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도 잘 못 만나고 외출 못하고 여행 못하니까 그 예전에 자유롭게 우리가 여행하고 많은 사람들끼리 여러 명이 모여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서로 도닥여주고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마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우리 엄마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들 이렇게 나와주셔서요.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 말씀 가슴속에 잘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